아프간 파병을 간 한국의 전설적인 여군이 파병지에서 미군들에게 동양인 여성이란 이유로 무시를 받게 되지만 그녀의 뛰어난 리더십과 능력으로 그들을 참교육하고 결국에 존경까지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011년 7월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공군기지에 발을 내디딘 강서연 대위의 군화 위로 희뿌연 먼지가 내려앉았다. 마치 밀가루처럼 고운 먼지는 헬기의 하강풍에 실려와 온 세상을 잿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살을 태울 듯한 열기와 코를 찌르는 디젤유 냄새, 그리고 멀리서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총성. 그 모든 것이 이곳이 대한민국에서 6,000km 떨어진 전쟁터임을 실감케 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정보장교 강서연 대위. 그녀는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돕기 위해 파병된 대한민국 지방재건팀 PRT의 일원이었다. 그녀의 임무는 오신호 부대로 명명된 경호경비 병력과 함께 PRT 요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현지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작전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육군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험난하기로 소문난 특전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은 그녀였지만 이곳 바그람의 공기는 그녀가 겪어온 그 어떤 훈련보다도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순한 커리어나 애국심만은 아니었다. 스스로의 한계를 시험하고 남성 중심의 군 조직 내에서 여성 장교라는 편견의 벽을 실력으로 넘어서고 싶다는 열망이 그녀를 이 낯선 땅으로 이끌었다. 임시 숙소에 짐을 풀고 작전 지역 브리핑을 위해 향한 합동작전 상황실 JOC에서 그녀는 자신의 카운터파트가 될 미군들을 처음으로 마주했다. 제101 공수사단 소속의 보병 중대를 이끄는 마이크 불독 앤더슨 대위와 그의 부사관들이었다. 굵은 목과 다부진 체격,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깊게 팬 주름은 그가 이곳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냈음을 짐작게 했다. 새로운 한국군 정보장교라고 들었네. 앤더슨 대위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그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의구심이 담겨 있었다.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은 컸고 힘이 넘쳤다. 대한민국 육군 강서연 대위입니다. 앞으로 함께 작전하게 되어 기대가 큽니다. 서연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하며 그의 손을 맞잡았다. 그러나 앤더슨 대위 옆에 서 있던 제이크 스피터 밀러 하사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날아와 박혔다. 맙소사, 우리한테 걸스카우트를 보냈다고. 작게 속삭인 말이었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실 안에서는 충분히 들릴 만큼 컸다. 몇몇 미군들의 입가에 옅은 웃음이 번졌다.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녀는 애써 표정을 갈무리했다. 이곳에 오기 전부터 수없이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동양인 그리고 여성. 그 두 가지 꼬리표는 실력과 계급장만으로는 쉽게 떼어낼 수 없는 편견의 낙인이었다. 앤더슨 대위는 밀러 하사를 제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못 들은 척 상황판을 가리키며 건조하게 말했다. 내일 있을 차리카르 북부 지역 민사작전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지. 우리 작전 구역에 대한 당신의 분석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한번 들어볼까, 캡틴 강. 캡틴 강이라고 부르는 그의 억양에는 미묘한 가시가 돋쳐 있었다. 존중이 아닌 시험의 의도가 다분했다. 서연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다. 위성사진, 현지 정보원 HUMINT 보고서, 통신 감청 자료까지 지난 며칠 밤을 새워가며 분석한 결과물이었다. 앤더슨 대위님, 계획하신 경로 중 와지르 계곡은 최근 탈레반의 활동이 급증한 지역입니다. 특히 계곡 입구의 낡은 교량은 IED급 조폭발물 설치에 최적화된 장소로 판단됩니다. 3km 정도 우회하더라도 동쪽의 고지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분석은 명료하고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앤더슨 대위는 코웃음을 쳤다.
캡틴, 여긴 당신이 책상에서 보던지도 속 세상이 아니야. 그 고지 도로는 매복에 더 취약해. 우리는 지난 6개월간 그 길을 수십 번도 더 다녔어. 아무 문제 없었다고. 당신의 북스마트보다 내 스트리트 스마트를 더 믿는 편이라서 말이야. 그의 말은 경험 없는 애송이는 끼어들지 말라는 뜻이었다. 밀러 하사가 거들었다. 맞습니다, 대위님. 저쪽 길은 먼지만 더 날리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저 아가씨 말 듣다간 해지기 전엔 복귀도 못하겠습니다. 아가씨. 명백한 조롱이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더욱 차분한 목소리로 반박했다. 제 분석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일주일 전부터 해당 지역의 통신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고 우리 측 정보원 역시 낯선 이들의 움직임이 잦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도 무시하는 것은 됐어. 앤더슨이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의 얼굴은 짜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작전 계획은 변경 없어. 당신은 후방의 험비에 탑승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지 견학이나 하도록. 그게 당신의 첫 임무야. 알겠나? 그것은 명령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주먹을 꽉 쥔 그녀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상황실을 나오는 그녀의 등 뒤로 미군들의 나직한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숙소로 돌아온 서연은 창밖으로 보이는 힌두쿠시 산맥의 삭막한 능선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지만 하늘은 붉게 타오르는 대신 뿌연 먼지 속으로 스며들 듯 희미하게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마치 희망을 잃어가는 자신의 마음 같았다. 그녀는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다. 군인으로서, 장교로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내야만 했다. 그들의 무시와 편견은 그녀에게 두려움이 아닌 반드시 넘어서야 할 또 하나의 거대한 산맥처럼 다가왔다. 잿빛 먼지 속에서도 기어코 꽃을 피워내리라. 서연은 차갑게 식은 전투 식량을 씹으며 결심을 다졌다. 첫 전투는 이미 시작되었다. 다음 날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바그람 기지의 모든 것이 어둠과 정적에 잠겨 있었지만 출동 준비에 나선 미군 중대의 주둔지는 디젤 엔진의 낮은 포효와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군인들의 거친 목소리로 소란스러웠다. 강서연 대위는 방탄복의 무게를 느끼며 자신의 몫으로 배정된 MRAP 지뢰 방호장갑차 후방 좌석에 올랐다. 앤더슨 대위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작전의 중심에서 배제했다. 선두의 지휘 차량이 아닌 통신과 보급 물자를 실은 후방 차량에 그녀를 배치한 것이다. 무시의 연장선이었다. 차에 오르기 전 밀러 하사가 그녀를 지나치며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다. 손 더럽히지 마시지, 공주님. 서연은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차량 내부의 통신 장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자신의 노트북의 위성 지도와 실시간 정보 피드가 제대로 연동되는지 확인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자신의 위치에서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었다. 차량 행렬은 육중한 소리를 내며 기지 게이트를 빠져나갔다.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끝나자 세상은 온통 흙과 먼지의 왕국으로 변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황량함 그 자체였다. 간간히 나타나는 흑벽돌 집들은 폐허처럼 보였고 길가의 아이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장갑차 행렬을 바라보았다. 그 순수한 눈망울 속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는지 읽어낼 수 없다는 사실이 서연의 마음을 무겁게 MRA 내부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다. 함께 탑승한 미군 병사들은 말이 없었다. 그들은 힐끔힐끔 서연을 쳐다볼 뿐 말을 걸어오지 않았다. 명백한 이방인이자 불청객. 그것이 서연의 현재 위치였다. 그녀는 개인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오직 정보장교로서의 임무에만 집중했다.
헤드셋을 쓴 채 각 차량에서 보고되는 상황과 상급 부대의 지침, 그리고 자신이 구축해 놓은 정보 채널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알파 컴퍼니 현재 위치 포인트 브라보 통과. 특이사항 없음. 오버. 선두 차량에서 앤더슨 대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노트북 화면의 지도 위에 그들의 이동 경로를 파란색 선으로 표시했다. 그들이 문제의 와지르 계곡으로 점점 다가서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HQ, 여기는 알파 리더. 현지 통신망에서 특이 동향 있나? 알파 리더, 여기는 HQ. 현재까지는 잠잠하다. 하지만 경계 태세 유지하도록. 오버.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다. 너무나도 평온해서 오히려 불안했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서연은 자신이 어제 지적했던 계곡 입구의 낡은 다리에 포커스를 맞췄다. 위성 사진을 최대 배율로 확대했다. 어제와는 미묘하게 달라진 부분이 눈에 띄었다. 다리 입구 옆 도로변의 흙 색깔이 아주 미세하게 주변과 달랐다. 마치 최근에 누군가 땅을 팠다가 다시 덮은 듯한 흔적이었다. 수많은 차량이 지나다닌 길 위에서 보통 사람은 절대 알아챌 수 없는 차이였다. 알파 리더, 여기는 ROK 인텔 캡틴 강. 즉시 보고할 사항이 있다. 오버. 서연은 다급하게 송신 버튼을 눌렀다. 여기는 알파 리더. 말해라. 한참 만에 돌아온 앤더슨의 목소리에는 귀찮음이 가득했다. 현재 지점으로부터 전방 2km 와지르 계곡 입구 교량 근처 도로 우측면에 IED 매설 의심 지점을 식별했다. 위성사진 분석 결과 최근에 교란된 흙의 흔적이 보인다. 즉시 정차하고 EOD 폭발물 처리반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오버. 그녀의 보고에 무선망은 순간 침묵에 휩싸였다. 잠시 후 앤더슨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울려 퍼졌다. 캡틴 강, 위성사진으로 점이라도 치는 건가? 여긴 매일같이 바람이 불고 흙먼지가 날리는 곳이야. 그런 흔적은 수백 개도 더 찾을 수 있어. 불필요한 보고로 통신망 혼잡하게 만들지 마라. 이상. 하지만 대위님, 명백한 위험 신호입니다. 제 판단을 믿어주십시오. 네거티브. 내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지 마라. 통신 끝. 앤더슨은 일방적으로 통신을 끊어버렸다. 서연과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미군 병사들조차 민망한 듯 시선을 피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상관을 보는 것은 누구에게나 불편한 일이었다. 한 병사가 동정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대위님은 그냥 좀 고집이 세세요. 서연은 절망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은 단순한 자존심 싸움이 아니었다. 수많은 병사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다.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다시 한번 송신 버튼을 누르려던 순간 사건이 터졌다. 바로 그 브리핑실에서 서연에게 아가씨라고 조롱했던 밀러 하사가 작전 채널이 아닌 중대 내부 채널로 거친 목소리를 쏟아냈다. 대체 저 노란 원숭이 계집애는 뭐하는 작자야? 대위님 명령에 계속 토를 달잖아. 누가 전현 아가리 좀 닥치게 해. 노란 원숭이 계집애. 그것은 조롱을 넘어선 명백한 인종차별이자 여성 혐오 발언이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헤드셋 너머로 다른 미군들의 킥킥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앤더슨 대위는 이번에도 그를 제지하지 않았다.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였다.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곳은 실력만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를 동료 군인으로 보지 않았다. 그저 자신들과 다른 피부색을 가진 자신들보다 열등하다고 믿는 존재로 취급할 뿐이었다. 차량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계곡을 향해 나아갔다. 그녀가 지목한 죽음의 지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노트북 화면 속에서 파란색 점으로 표시된 선두 차량이 붉은색 X자로 표시된 의심 지점에 겹쳐지는 순간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때 서연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미군 병사 데이비스 상병이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그는 아까 동정심 어린 눈빛을 보냈던 병사였다. 정말로 확신하십니까? 그의 눈에는 다른 병사들과는 다른 진지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내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걸지. 데이비스 상병은 잠시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 자신의 소총을 고쳐 잡았다. 그는 중대 내부 채널이 아닌 자신의 분대 채널로 짧게 말했다. 찰리 이의일 여기는 이의사. 속도 줄여. 내 속도에 맞춰. 그의 작은 반항이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거대한 비극을 막을 수는 없었다. 선두 차량은 이미 너무 멀리 가 있었다. 서연이 다시 한번 앤더슨을 호출하기 위해 송신 버튼 위로 손을 가져가는 순간이었다. 쾅! 지축을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헤드셋 너머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서연의 눈앞, 차창 너머로 거대한 화염과 검은 연기 기둥이 솟아올랐다. 선두에서 두 번째로 달리던 밀러 하사가 탑승한 MATV 장갑차가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땅으로 처박혔다. 서연이 경고했던 바로 그 지점이었다. 힌두쿠시의 깊은 그림자가 마침내 그들의 여정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아비규환 속에서 서연은 자신이 경고했던 끔찍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진짜 전쟁이 시작될 차례였다. 제3장 계곡의 속삭임. 폭발의 충격파가 서연이 탄 MRAP까지 뒤흔들었다. 차량 내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누군가는 욕설을 내뱉었고 누군가는 기도를 중얼거렸다. 헤드셋에서는 고통스러운 비명과 다급한 외침, 그리고 의미를 알 수 없는 잡음이 뒤섞여 들려왔다. 교전, 급조 폭발물, 이시 방향. 앤더슨 대위의 다급한 목소리가 혼란을 뚫고 들려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당혹감과 일말의 공포가 서려 있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였다. 개인적인 감정에 휩싸일 틈도 없었다. 그녀는 특전사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대테러 및 위기 상황 조치 절차를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통신병, HQ에 즉시 상황 보고하고 CAS 근접 항공 지원과 CASEVAC 전 상자 후송 헬기 요청해. 좌표는 내가 전송하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어쩔 줄 모르고 있던 통신병이 그녀의 명령에 정신을 차리고 다급하게 교신을 시작했다. 서연은 자신의 노트북으로 정확한 피격 지점의 좌표를 찍어 즉시 상황실로 전송했다. 그 순간 계곡 양쪽 능선에서 불꽃이 튀었다. 타타타타타타. 매복이었다. IED 폭발과 동시에 양방향에서 가해지는 조직적인 기습 공격. 탈레반의 전형적인 엘자형 매복 전술이었다. 총알이 장갑차의 차체를 때리는 둔탁한 소리가 공포감을 증폭시켰다. 엎드려. 응사하라. 앤더슨 대위가 소리쳤지만 미군들은 우왕좌왕했다. 탁 트인 계곡 지형에서 적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폭발의 충격으로 선두부대의 지휘 체계는 거의 마비 상태였다. 대위님, 적의 주 공격 방향은 3시 방향 능선 중턱의 동굴이다. 2시 방향은 기만 사격이야. 화력을 3시 방향에 집중해야 한다. 서연이 무선망에 대고 외쳤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에 표시된 열상 감지 영상을 통해 능선에서 발산되는 비정상적인 여론들을 식별해낸 것이었다. 맨눈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운 교묘한 위장 진지였다. 워터 넌 그걸 어떻게?
앤더슨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나왔다. 하지만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었다. 믿으십시오. 그곳이 헤드쿼터입니다. 그곳을 제압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서 고립됩니다. 전 병력, 삼시 방향 능선으로 사격 전환, 제압 사격 실시. 앤더슨은 마침내 그녀의 말을 따랐다. 중대의 M2 중기관총과 M249 기관총들이 일제히 삼시 방향 능선을 향해 불을 뿜기 시작했다. 적의 화망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서연은 다음 행동에 나섰다. 데이비스 상병, 나와 함께 부상자에게 가야겠다. 어모해 줄 수 있나? 예스맘. 망설임 없는 대답이었다. 데이비스는 이미 서연을 단순한 동양인 여군 장교가 아닌 이 지옥 같은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지휘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서연은 차량 문을 열고 쏟아지는 총탄을 뚫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흙먼지와 화약 냄새가 폐부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바로 뒤를 데이비스가 따르며 주변을 경계했다. 그들의 목표는 반파된 채 검은 연기를 내뿜고 있는 MATV였다. 현장은 처참했다. 차량 주변에는 부상당한 병사들이 신음하며 쓰러져 있었다. 그들 중에는 아까 서연에게 인종차별적 폭언을 내뱉었던 밀러 하사도 있었다. 그는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고통과 공포로 이성을 잃은 그는 서연을 보자 증오에 찬 눈으로 소리쳤다. Get away from me. 너 때문이야. 이 저주받은 년. 서연은 그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이를 악물고 그의 상처를 살폈다. 대퇴동맥이 손상된 것으로 보였다. 이대로 두면 과다출혈로 몇 분 안에 사망할 수 있었다. 데이비스. 압박 붕대. 지혈대. 서연은 주저없이 자신의 구급낭을 열어 지혈대를 꺼내 밀러의 허벅지를 강하게 조였다. 밀러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저항했지만 서연은 그의 어깨를 강하게 누르며 소리쳤다. 하사, 정신 차려. 살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 그녀의 서슬 퍼런 기세에 밀러가 순간 움찔했다. 서연은 신속하고 정확한 동작으로 응급처치를 계속했다. 특전사에서 배운 전투 부상자 처치술 TCCC였다. 어설픈 동정심이나 감정적인 동요는 부상병을 죽음으로 몰고 갈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응급처치를 마친 서연은 다른 부상자들에게 달려갔다. 데이비스는 그녀의 곁을 지키며 엄호 사격을 멈추지 않았다. 서연의 침착하고 전문적인 모습은 혼란에 빠져 있던 다른 병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하나둘씩 정신을 차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반격을 시작하거나 부상당한 동료를 돕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앤더슨 대위가 속한 지휘 차량에서 다급한 보고가 들려왔다. 알파 리더, 무전기 피격, 통신 두절. 지휘관의 통신이 끊겼다는 것은 부대 전체가 눈과 귀를 잃었다는 의미였다. 이제 이 교전 지역에서 외부와 교신할 수 있는 지휘관은 서연뿐이었다. 서연은 결단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MRAP로 달려가 무전기를 잡았다. 알파 중대 전 병력, 여기는 대한민국 정보장교 강대위. 지금부터 내가 임시로 지휘한다. 무선망은 순간 조용해졌다. 미군 중대를 동양인, 그것도 여군 장교가 지휘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판단이 2번이나 옳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녀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처참했다. 차량들은 원형 방진을 구성해 부상자들을 중앙으로 옮긴다. 각 분대는 지정된 섹터를 맡아 엄호 사격. HQ/CAS는 언제쯤 도착 가능한가? 적의 거점에 대한 좌표를 재전송하겠다. 서연의 명령은 명료하고 단호했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흩어져 있던 차량들이 육중한 몸을 움직여 원형으로 진영을 갖추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부상자들을 안전한 중앙으로 옮기고 지정된 방향으로 화력을 집중했다. 무너졌던 지휘 체계가 그녀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었다. 앤더슨 대위는 부서진 무전기를 집어 던지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걸스카우트라고 무시했던 동양인 여군 장교가 자신의 부하들을 지휘하며 무너져가던 전선을 다시 세우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계곡의 총성을 뚫고 전 병력의 귀에 명확하게 전달되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무시당하던 이방인의 속삭임이 아니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 모두를 살리기 위해 포효하는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저 멀리서 희미하게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서연이 요청한 구원의 날갯짓이었다. 그러나 계곡의 능선에서는 적들의 마지막 발악처럼 더욱 거센 총탄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연은 다시 한번 소총을 고쳐 잡았다. 그녀의 눈은 이제 눈앞의 적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모든 병사들을 향하고 있었다. 잿빛 계곡에서 그녀는 모두의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지휘관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아파치 공격 헬기 2대가 상공에 나타난 것은 교전이 시작된 지 정확히 17분 만이었다. 마치 하늘의 포식자처럼 위압적인 모습으로 선회하던 아파치는 서연이 전송한 좌표를 향해 30체인권을 쏟아부었다. 두두두두두두. 능선 중턱이 먼지와 파편으로 뒤덮였다. 동굴 입구에서 발악적으로 터져나오던 적의 기관총 소리가 순식간에 잠잠해졌다. 아파치의 등장은 전세의 추를 단번에 미군 측으로 기울게 했다. 살아남은 탈레반 잔당들은 혼비백산하여 꽁무니를 빼기 시작했다. 적 퇴각 확인. 전 병력 부상자 구호 및 경계 태세 유지. 서연은 헬기 조종사와 교신하며 지상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했다. 그녀의 지시는 더 이상 임시 지휘관의 것이 아니었다. 혼란에 빠진 중대를 수습하고 막강한 화력을 유도하여 적을 격퇴한 실질적인 지휘관의 명령이었다. 병사들은 그녀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의구심이나 경멸이 없었다. 오직 생존자를 향한 경외감만이 가득했다. 잠시 후 치누크 후송 헬기가 먼지를 일으키며 계곡에 착륙했다. 의료진들이 달려나와 부상자들을 옮기기 시작했다. 서연은 부상자들의 상태와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며 후송 절차를 감독했다. 그녀의 얼굴과 군복은 피와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우를 구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의 훈장처럼 보였다. 밀러 하산은 들것에 실려 헬기로 옮겨지면서 복잡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증오 대신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혼란과 미미한 부끄러움이 서려 있었다. 자신을 노란 원숭이 계집애라고 불렀던 그 입으로 이제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 내뱉고 있었다. 서연은 그런 그를 묵묵히 내려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동정도 비난도 아니었다. 그저 한 명의 부상당한 군인을 바라보는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모든 부상자가 헬기에 오르고 전사자의 시신이 수습되었다. 앤더슨 대위는 파괴된 자신의 지휘 차량 옆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의 다부졌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자괴감이 교차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과 편견이 불러온 끔찍한 결과를 두 눈으로 목격했다. 부하들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중대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다. 그리고 그를 구한 것은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걸스카우트라 조롱했던 동양인 여군 장교였다. 서연은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커피가 담긴 텀블러가 들려 있었다. 자신의 보급품 중 하나였다. 대위님. 앤더슨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차마 서연의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가 틀렸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아니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전쟁터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최선의 판단을 내리려 노력할 뿐입니다. 다만 오늘은 제 정보가 조금 더 정확했을 뿐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녀는 그를 비난하거나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려 했다. 진정한 강자는 상대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상대를 일으켜 세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앤더슨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깊고 고요했다. 그 안에는 어떠한 원망도 조롱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 전체를 통틀어 처음으로 느껴보는 종류의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의 부끄러움이 아니었다. 한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에게 가졌던 편견의 민낯을 마주한 자의 근원적인 부끄러움이었다. 고맙다, 캡틴 강. 당신이 우리 모두를 살렸어. 그의 입에서 나온 캡틴 강이라는 호칭은 더 이상 가시 돋친 억양이 아니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중이 담겨 있었다. 바그람 기지로 복귀하는 길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올 때의 어색하고 적대적인 침묵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그것은 생사를 함께 넘나든 전우들 사이에서만 흐를 수 있는 묵직한 유대감의 침묵이었다. 병사들은 이제 힐끔거리는 대신 존경의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특히 데이비스 상병은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마치 충성스러운 기사처럼 행동했다. 기지에 도착하자마자 서연은 작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담담하게 사실을 기록했다. 자신의 경고가 어떻게 무시되었는지,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상황을 수습했는지. 그 과정에서 그녀는 단 한 줄의 과장이나 자기 미화도 섞지 않았다. 오직 팩트만을 건조하게 나열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숙소로 돌아온 그녀는 그제야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방탄복을 벗자 어깨를 짓누르던 물리적인 무게 이상의 압박감에서 해방되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샤워기 아래서 뜨거운 물을 맞으며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로 오늘 하루 동안 벌어졌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폭발의 섬광, 피냄새, 병사들의 비명, 그리고 밀러 하사의 증오에 찬 눈빛. 그녀는 강철 같은 심장을 가진 군인이었지만 그 심장 역시 상처를 입고 고통을 느낄 줄 아는 인간의 것이었다. 그녀는 샤워기 소리에 자신의 흐느낌을 숨겼다. 그것은 두려움이나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끔찍한 현실 속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고 죽어간 이들에 대한 애도였으며 살아남은 자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의 무게를 확인하는 의식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힌두쿠시의 능선은 여전히 삭막했지만 이제 그녀에게 그 산맥은 넘어야 할 편견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낸 부하들과 함께 싸워 이겨낸 전장이었다. 그녀는 오늘 단순한 정보장교가 아니었다. 그녀는 위기 속에서 부대를 구한 지휘관이었고 강철 같은 심장으로 편견의 총탄을 막아낸 전사였다. 그리고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와지르 계곡에서의 전투는 강서연 대위의 위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걸스카우트나 노란 원숭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캡틴 강 위기 상황에서 중대를 구한 영웅이자 날카로운 분석력을 지닌 유능한 정보장교였다. 미군 병사들은 이제 그녀를 마주칠 때마다 먼저 경례를 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앤더슨 대위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그는 매일 아침 작전 회의가 시작되기 전 가장 먼저 서연의 막사를 찾아와 그녀의 정보 분석 브리핑을 경청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분석을 북스마트라며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의견을 작전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며 사소한 부분까지 그녀에게 자문을 구했다. 캡틴 강, 내일 예정된 샤이코트 지역 정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나? 대위님, 샤이코트 지역은 전통적으로 부족 간의 세력 다툼이 심한 곳입니다. 탈레반의 직접적인 위협도 문제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족 간의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현지 원로들과의 접촉을 통해 안전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알겠다. 당신의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지.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상하 관계나 협력 관계를 넘어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었다. 서연은 와지르 계곡 전투 이후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했다. 그것은 탈레반보다 더 교묘하고 끈질긴 조직 내의 시기심이라는 적이었다. 서연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그녀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시선들이 생겨났다. 특히 PRT 본부의 일부 고위 장교들은 그녀의 급부상을 경계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능과 안일함이 유능한 여군 장교 한 명 때문에 비교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들은 서연이 지나치게 나선다거나 미군과의 관계에만 치중한다는 식의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와지르 계곡 전투에 대한 공식 보고서가 상부에 올라가면서 터졌다. 서연은 사실에 입각하여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누군가에 의해 그 내용이 교묘하게 왜곡되었다. 강 대위의 독단적인 정보 판단이 초기에 혼선을 야기했으나 미군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식으로 말이다. 그녀의 공을 폄하하고 앤더슨 대위와 미군의 실수를 덮어주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서연은 분노했지만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다. 소문을 퍼뜨리고 보고서를 왜곡한 배후를 정확히 알 수 없었고 섣불리 이의를 제기했다가는 조직에 불만을 품은 장교로 낙인 찍힐 것이 뻔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보다 보이지 않는 음해와 모략이 난무하는 조직 내부가 더 위험한 전쟁터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부상당한 밀러 하사에 대한 죄책감이었다. 그는 바그람 기지 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다리 부상이 심각하여 결국 본국으로 후송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의 군 생활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서연은 자신의 경고를 그가 그리고 앤더슨 대위가 받아들였다면 그가 다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큰 결심을 하고 밀러 하사가 입원해 있는 병동을 찾아갔다. 병실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가 자신을 보고 또다시 증오를 쏟아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문제를 피하고 싶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밀러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깁스를 한 다리를 침대 아래로 내린 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수척해져 있었다. 서연을 발견한 그의 눈이 순간 흔들렸지만 예상했던 분노는 터져 나오지 않았다. 무슨 일이지?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몸은 좀 어떤가 하사. 서연은 의자를 끌어와 그의 침대 옆에 앉았다. 죽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하더군. 뭐, 이제 축구는 다 틀렸지만.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밀러였다. 그날 미안했다. 그의 사과는 너무나 뜻밖이어서 서연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당신이 옳았어. 우리가 멍청했지. 당신을 무시했고 그 대가를 치른 거야. 지난 일이다 하사. 누구의 탓도 아니야. 아니, 내 탓이야. 내가 당신에게 했던 말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될 거다. 그의 눈에 물기가 어렸다. 강인해 보이기만 했던 사나이의 나약한 모습이었다.
그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깊은 상처를 입은 것이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지? 모두가 패닉에 빠졌을 때 당신 혼자만 마치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나직이 입을 열었다. 두려웠다. 나도 당신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두려웠을 거다. 하지만 정보장교로서 내 임무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하는 것이다. 내가 침착했던 게 아니라 침착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내 판단 하나에 모두의 목숨이 달려 있었으니까. 그 책임감이 두려움을 이겼을 뿐이다. 그녀의 담담한 고백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밀러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처음으로 서연을 한 명의 인간으로, 그리고 자신보다 훨씬 강인한 군인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당신 같은 지휘관 밑에서 싸웠더라면. 그는 말을 맺지 못했다. 그 말 속에는 수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다. 서연은 병실을 나오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밀러의 사과는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죄책감의 무게를 조금은 덜어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깨달았다. 이 전쟁은 단순히 적을 죽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살아남은 자들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했다. 그리고 때로는 총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편견과 시기심이라는 것도.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바그람의 하늘에는 여전히 별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잿빛 하늘을 보며 절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야 비로소 가장 작은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리고 그녀 자신이 바로 그 어둠을 밝히는 작은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터였다. 며칠 후 바그람 기지에 거대한 모래 폭풍이 몰아쳤다. 하늘은 온통 누런 흙먼지로 뒤덮였고 한낮에도 전등을 켜야 할 만큼 어두워졌다.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금지되었고 기지 밖으로 나가는 모든 작전 역시 무기한 중단되었다. 병사들은 막사나 실내에 갇혀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 강제적인 휴식은 서연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적들, 즉 조직 내의 시기심과 음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했다.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에는 증거가 부족했고 침묵하기에는 상황이 점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앤더슨 대위가 그녀의 막사를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캡틴 강, 잠시 시간 괜찮나? 물론입니다, 대위님. 앤더슨은 의자에 앉아 잠시 머뭇거리더니 서류 봉투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건 와지르 계곡 전투에 대한 내 공식 진술서 사본이야. 서연은 봉투를 열어 서류를 읽어 내려갔다. 그 내용은 그녀가 상부에 제출했던 보고서와는 완전히 달랐다. 앤더슨은 자신의 판단 착오와 명령 불복종에 가까웠던 독단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연의 정확한 정보 판단과 위기 상황에서의 탁월한 지휘 능력 덕분에 중대가 전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명시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모든 공을 서연에게 넘겼다. 대위님, 이건. 서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것은 그의 군 경력의 치명적인 오점이 될 수 있는 일종의 자백이었다. 진실이야. 더 이상 거짓된 보고서 뒤에 숨고 싶지 않아. 당신은 내 부하들을 구했고 나 역시 구했어. 그 사실이 왜곡되어서는 안 돼. 하지만 대위님의 경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 나는 지휘관으로서 자격을 잃었어.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악몽을 꾼다. 내 잘못된 판단 때문에 죽어간 부하들의 얼굴이 나타나. 만약 당신마저 없었다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이게 내가 군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이야. 그의 눈은 진심이었다.
서연은 묵묵히 진술서를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그녀를 향한 그의 신뢰이자 속죄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당신을 음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 앤더슨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PRT 본부의 몇몇 놈들이 당신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더군. 여자가 그것도 동양인이 자신들보다 유능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꼰대들이지. 이 진술서가 당신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진실을 증명하는 방패는 되어줄 수 있을 거다. 서연은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진가를 알아주고 자신을 지켜주려는 동료가 곁에 있었다. 편견으로 가득했던 첫 만남을 생각하면 기적과도 같은 변화였다. 바로 그날 오후 모래 폭풍을 뚫고 긴급 무전이 들어왔다. 차리카르 북동쪽 산악지대에서 고립된 민간인 마을에 대한 구조 요청이었다. 며칠간 이어진 폭설로 마을로 가는 유일한 도로가 끊겼고 식량과 의약품이 바닥나 긴급 구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악천후로 헬기를 띄울 수 없었고 유일한 방법은 지상군이 눈보라를 뚫고 접근하는 것뿐이었다. 그곳은 험준한 산악 지형과 예측 불가능한 날씨, 그리고 탈레반의 잠재적 위협까지 도사리고 있는 최악의 작전 지역이었다. 모두가 난색을 표했다. 성공 가능성보다 위험 부담이 훨씬 큰 작전이었기 때문이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그때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가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저는 특전사에서 동계 산악 훈련을 이수했습니다. 설상 지형에서의 이동과 생존 기술에 익숙합니다. 제가 가진 현지 정보망을 활용하면 탈레반의 위협을 최소화하면서 마을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루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무모한 용기가 아닌 철저한 준비와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위험해, 캡틴. 지금 날씨에 산으로 들어가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어. 앤더슨이 그녀를 만류했다. 하지만 서연의 의지는 확고했다. 고립된 주민들 중에는 아이들과 노약자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그들은 죽습니다. 군인으로서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말에 회의실에 있던 다른 장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주장은 반박할 수 없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서연을 팀장으로 하는 소규모 정예 구조팀이 꾸려졌다. 앤더슨 대위는 자신이 직접 팀을 이끌겠다며 자원했고 데이비스 상병을 비롯한 몇몇 병사들도 주저없이 동참했다. 그들은 더 이상 서연의 피부색이나 성별을 보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가장 험난한 임무에 가장 먼저 자신을 던지는 참된 리더의 모습만을 보고 있었다. 구조팀은 특수 설상 차량에 구호 물품을 싣고 모래와 눈이 뒤섞여 휘몰아치는 폭풍 속으로 출발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잿빛 세상 속으로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몸을 던졌다. 그들의 여정은 단순히 굶주린 민간인을 구하는 것을 넘어 군인이라는 이름이 가진 가장 숭고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길이었다. 그리고 서연은 그 위험한 여정의 선두에서 또 한 번 자신의 운명을 시험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모래 폭풍이 두렵지 않았다. 그녀 자신이 바로 그 어떤 폭풍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강인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특수 제작된 궤도형 설상 차량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눈보라를 헤치며 나아갔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킬 듯한 바람 소리만이 귓전을 때렸다. 강서연 대위는 조종석 옆에 앉아 열상 감지 화면과 위성 지도를 번갈아 확인하며 보이지 않는 길을 찾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차량 내부는 강철의 차가운 공기와 사람의 체온이 뒤섞여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앤더슨 대위와 데이비스 상병을 포함한 5명의 미군 병사들은 말이 없었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소총을 끌어안은 채 이 무모한 여정을 이끄는 동양인 여군 장교의 침착한 옆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전방 100m 지점 경사 급해진다. 속도 줄이고 좌측으로부터. 서연의 나직한 지시에 조종을 맡은 병사가 능숙하게 차량을 움직였다. 그들의 호흡은 완벽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서로를 불신하고 조롱했던 이들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은 경험은 그 어떤 언어보다도 강력한 유대감을 만들어 주었다. 출발한 지 5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굉음과 함께 차량이 심하게 흔들렸다. 젠장, 눈사태다. 앤더슨이 소리쳤다. 그들의 바로 앞길을 거대한 눈더미가 덮쳐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다. 진퇴양난.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모두 침착해. 차량은 안전하다. 서연의 목소리가 혼란을 잠재웠다. 그녀는 즉시 위성 지도와 지형도를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다. 길은 막혔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순 없어. 서쪽으로 300m 지점에 좁은 능선이 하나 있다. 예전에 사용되던 염소 길인 것 같은데 위험하지만 거길 통과하면 마을로 가는 길과 다시 합류할 수 있을 거다. 캡틴, 그 길은 너무 위험해. 자칫하면 차량과 함께 계곡 아래로 굴러떨어질 수 있네. 앤더슨이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서연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위험한 건 압니다. 하지만 이 눈보라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다간 우리와 마을 주민 모두 얼어 죽게 될 겁니다. 제가 앞에서 길을 확보하겠습니다. 제 판단을 믿어주십시오. 앤더슨은 잠시 서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와지르 계곡에서 중대 전체를 구했던 그날의 확신과 책임감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대위님의 판단을 믿지. 서연은 완전 무장을 한 채 차량 밖으로 나섰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그녀의 온몸을 후려쳤다. 그녀는 허리에 로프를 묶고 한 손에는 얼음 도끼를 든 채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다. 차량 안의 병사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와 연결된 로프가 팽팽하게 당겨지기만을 기다렸다. 10분이 지났을까, 20분이 지났을까? 영원처럼 느껴지던 시간이 흐른 뒤 무전기에서 치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길을 찾았다. 안전하다. 천천히 진입하도록. 병사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보이지 않는 어둠과 절망 속에서 그녀가 기어코 한 줄기 빛을 찾아낸 것이었다. 차량은 그녀가 확보한 좁은 길을 따라 아슬아슬하게 움직였다. 한쪽은 깎아지른 절벽, 다른 한쪽은 눈 덮인 능선이었다. 모두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렇게 몇 시간을 더 나아갔을까? 거짓말처럼 눈보라가 잦아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깊은 계곡 속에 자리한 작은 마을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붕 위로 하얀 눈을 이고 있는 집들이 성냥갑처럼 작게 보였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그들은 임무의 끝이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차량 내부의 냉랭했던 공기는 어느새 따뜻한 전우회로 가득 차 있었다. 데이비스 상병이 서연에게 따뜻한 물이 담긴 수통을 건네며 말했다. 대위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 눈보라 속에서 길을 찾아내셨습니까? 서연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길을 찾은 게 아니야, 데이비스. 그냥 가야 할 방향으로 계속 걸었을 뿐이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길이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녀의 말은 단순한 대답 이상의 울림을 주었다. 그것은 그녀가 걸어온 군인의 삶, 그리고 편견과 차별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잃지 않았던 그녀의 인생 철학이 담긴 말이었다. 마을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서연은 위성 전화로 현지 정보원과 마지막 교신을 했다. 정보원은 다급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조심하십시오, 대위님.
마을의 낯선 그림자들이 어른거립니다. 그들은 손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환호성으로 가득했던 차량 내부는 다시 정적으로 휩싸였다. 평화로워 보이는 저 설경 뒤에 또 다른 위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소총을 고쳐 잡았다. 가장 힘든 싸움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구조팀이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주민 몇몇이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얼굴에는 반가움보다는 경계심과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다. 며칠을 굶주린 기색이 역력했고 아이들은 부모의 다리 뒤에 숨어 겁에 질린 눈으로 이방인들을 쳐다보았다. 마을의 촌장으로 보이는 백발의 노인이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그들을 맞았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곳은 위험합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저희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식량과 의약품을 가져왔습니다. 서연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를 안심시키려 했다. 병사들은 차량에서 구호 물품을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남자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여자들과 노인, 아이들 뿐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서연은 촌장에게 마을 상황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눈이 많이 와서 다들 고립되었을 뿐이라며 핵심을 비껴가는 대답만 반복했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구호품을 나눠주던 데이비스 상병이 서연에게 다가와 작게 속삭였다. 대위님, 이상합니다. 한 아이에게 빵을 주었는데 아이가 제게 나쁜 아저씨들이 아빠를 데려갔다고 말했습니다. 광산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광산. 서연의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다. 그녀는 이 지역의 지도를 떠올렸다. 마을에서 북동쪽으로 2km 떨어진 곳에 지금은 폐쇄된 오래된 에메랄드 광산이 있었다. 서연은 촌장을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다. 진실을 요구하는 지휘관의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어르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을의 남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쁜 사람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촌장은 서연의 기세에 눌려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무너지듯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의 눈에서는 잿빛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틀 전 눈보라가 시작될 무렵 10명 남짓한 탈레반 무장 괴한들이 마을을 습격했다. 그들은 마을의 남자들을 전부 인질로 잡고 폐쇄된 에메랄드 광산으로 끌고 갔다. 그곳에서 강제로 무언가를 채굴하게 시키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에게는 외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인질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었다. 구조 요청은 촌장이 몰래 숨겨둔 위성 전화로 보낸 마지막 희망이었다.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단순한 인도적 지원 임무가 아니라 최악의 인질 구출 작전이 되어버렸다. 그들은 고작 7명의 병력으로 수십 명의 인질을 잡고 있는 무장 세력과 맞서야 했다. 정면 공격은 자살행위였다. 젠장 함정이었군. 앤더슨 대위가 나직이 욕설을 뱉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서연은 즉시 병사들을 집결시켰다. 그녀는 현재 상황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설명했다. 병사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우리는 고립되었다. 지휘본부에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헬기가 뜨려면 최소 하루 이상 걸린다. 그 시간 안에 인질들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다. 모두가 침묵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오직 그들 자신에게 달려 있었다. 우리가 직접 구출 작전을 실행한다. 서연의 선언에 병사들이 술렁였다. 하지만 대위님, 병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한 병사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정면으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적들이 우리를 예상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들에게 우리는 눈보라 속에 고립된 구조팀일 뿐 전투부대가 아니다.
그들의 그 방심을 이용해야 한다. 서연의 눈은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욱 냉철해지고 있었다. 특전사에서 배운 모든 비정규전 전술과 정보 분석 능력을 총동원해야 할 때였다. 그녀는 낡은 지도와 촌장에게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광산의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대담하고 기만적인 작전이 서서히 밑그림을 그려가고 있었다. 앤더슨 대위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서연에게서 어떠한 의구심도 찾을 수 없었다. 오직 절대적인 신뢰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허리에 찬 권총을 고쳐 잡으며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작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위님. 우리는 따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다른 병사들도 모두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제 하나의 심장을 가진 강철의 팀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심장의 중심에는 강서연 대위가 있었다. 어둠과 눈보라가 다시 세상을 집어삼켰다. 강서연 대위의 작전명은 여우 사냥이었다. 사냥꾼인 탈레반을 오히려 사냥감으로 만들겠다는 역설적인 이름이었다. 그녀의 계획은 무력이 아닌 기만과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작전의 첫 단계는 적을 안심시키는 것이었다. 서연은 촌장에게 탈레반 감시자와의 다음 접선 때 구조팀은 소수의 의료 인력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악천후 때문에 발이 묶여 겁을 먹고 있다. 날이 밝는 대로 즉시 철수할 것이라고 전하게 했다. 적의 경계심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심리전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양동 작전이었다. 앤더슨 대위와 4명의 병사가 광산의 정문 방향에서 소음을 일으키고 조명탄을 쏘아 올리며 적의 주력을 유인하는 동안 서연과 데이비스 상병 단둘이 광산의 가장 취약한 지점인 폐쇄된 환기구를 통해 침투하는 것이었다. 대위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단둘이서는 너무 위험합니다. 데이비스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데이비스. 우리는 유령처럼 들어갔다 나올 거다. 자네의 임무는 내 뒤를 엄호하고 인질들의 탈출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나?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데이비스의 눈에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작전이 시작되었다. 광산 정문 방향에서 요란한 총성과 함께 조명탄이 밤하늘을 밝혔다. 예상대로 탈레반의 주력 병력이 그쪽으로 몰려갔다. 그 사이 서연과 데이비스는 칠흑 같은 어둠과 눈보라를 뚫고 가파른 절벽을 기어올랐다. 서연이 사전에 파악해둔 좁은 환기구 앞에 도착했다. 녹슨 철창을 절단기로 조용히 잘라내고 그들은 한 마리의 여우처럼 소리 없이 광산 내부로 스며들었다. 광산 내부는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인질들의 신음소리와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소리로 가득했다. 인질들을 감시하는 병력은 고작 3명. 주력 부대가 모두 양동작전에 속아 넘어간 덕분이었다. 서연과 데이비스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소음기가 달린 권총으로 감시병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총성 없는 전투였다.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인질들이 겁에 질려 술렁이자 서연은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나직이 말했다.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여러분을 구하러 왔습니다. 조용히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녀의 침착한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있던 인질들에게 강력한 안정감을 주었다. 그녀는 인질들을 이끌고 가장 안전한 비상 통로로 이동시켰다. 작전이 거의 성공했다고 생각한 순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양동 작전을 펼치던 앤더슨의 팀이 생각보다 거센 저항에 부딪혀 고전하고 있다는 무전이 들어온 것이다. 적의 일부가 속임수를 눈치채고 되돌아오고 있었다. 서연은 갈등에 휩싸였다. 인질들을 데리고 그대로 탈출할 것인가 아니면 고립된 동료들을 구하러 갈 것인가. 그녀의 선택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었다.
데이비스, 인질들을 데리고 먼저 탈출해. 나는 앤더슨 대위를 지원하겠다. 하지만 대위님,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이건 명령이다. 서연은 인질들을 데이비스에게 맡기고 되돌아오는 탈레반과 앤더슨의 팀 사이를 향해 홀로 달려갔다. 그녀는 광산 내부에 있던 낡은 채굴용 폭약을 챙겼다. 서연은 적들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좁은 갱도에 폭약을 설치했다. 그리고 되돌아오던 탈레반 병력들이 갱도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기폭 장치를 눌렀다. 쾅! 엄청난 굉음과 함께 갱도가 무너져 내리며 적들의 퇴로와 증원 경로를 동시에 차단해버렸다. 고립된 것은 이제 앤더슨의 팀이 아니라 광산 안팎으로 나뉜 탈레반 자신들이었다. 이 폭발은 전세의 마침표였다. 외부의 적들은 퇴로가 막힌 채 우왕좌왕하다가 분노한 마을 남자들까지 가세한 앤더슨 팀의 공격에 소탕되었다. 광산 내부에 갇힌 잔당들 역시 곧 항복했다. 동이틀 무렵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다. 눈보라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기적처럼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서연은 무너진 갱도 앞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 있었다. 앤더슨 대위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존경과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을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다. 군대에서 가장 극진한 존경의 표시였다. 당신은 그냥 군인이 아니야, 캡틴. 당신은 진정한 지도자야. 인질이었던 마을 사람들과 주민들은 모두 서연과 그녀의 팀을 향해 환호하며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피부색도 언어도 종교도 다른 이방인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생명을 나눈 가족과도 같았다. 서연은 자신을 향해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곳 아프가니스탄의 잿빛 하늘 아래서 가장 춥고 어두운 밤에 기어코 희망이라는 이름의 꽃을 피워낸 것이었다.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곁에는 이제 그녀를 믿고 따르는 강철 같은 동료들이 있었다. 바그람 기지로 복귀하는 길은 올 때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눈보라는 완전히 멎었고 잿빛 구름이 거친 자리에는 눈부시게 파란 아프가니스탄의 하늘이 펼쳐졌다. 설산은 햇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고 그 눈부신 풍경은 마치 이들의 성공적인 임무를 축하하는 듯했다. 그들의 귀환은 영웅의 개선과도 같았다. 기지에 도착하자 PRT 본부의 사령관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들이 직접 나와 그들을 맞았다. 소문은 이미 기지 전체에 퍼져 있었다.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에서 수십 명의 인질을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구출한 작전. 그 중심에 대한민국 여군 장교 강서연 대위가 있었다는 사실까지도. 그녀를 음해하고 깎아내리려 했던 장교들은 이제 감히 그녀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앤더슨 대위가 제출한 와지르 계곡 전투에 대한 진실된 보고서와 이번 인질 구출 작전의 압도적인 성공은 그 어떤 비겁한 모략도 무력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진실의 힘 앞에서는 그 어떤 편견도 시기심도 한 줌의 재에 불과했다. 상부에서는 즉시 서연을 음해하려 했던 자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며칠 후 서연과 앤더슨은 나란히 사령관의 표창을 받았다. 앤더슨은 모든 공을 서연에게 돌리려 했지만 서연은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룬 것이라며 그의 공을 함께 나누었다. 그녀는 혼자 빛나는 별이 되기보다는 동료들과 함께 밤하늘을 밝히는 별자리가 되기를 택했다. 그날 이후 기지 내에서 서연을 향한 시선은 존경을 넘어 경외에 가까워졌다. 병사들은 그녀를 바그람의 여우, 계곡의 수호자라 부르며 따랐다. 그녀의 막사에는 미군 병사들이 서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적은 카드와 작은 선물이 쌓여갔다. 그 중에는 본국으로 후송되었던 밀러 하사가 보낸 편지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사과하며 그녀 덕분에 군인으로서의 명예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되찾을 수 있었다고 적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 서연의 파병 기간이 끝나고 대한민국으로 복귀하는 날이 다가왔다. 그녀가 바그람의 흙먼지 묻은 땅을 떠나는 날 활주로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 앤더슨의 중대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앤더슨 대위가 중대를 대표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하고 편견에 가득 찬 지휘관이 아니었다. 한 명의 진정한 군인을 떠나보내는 전우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캡틴 강, 당신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우리는 평생 당신을 잊지 못할 거요. 그는 서툰 동작으로 서연을 향해 한국식 경례를 붙였다. 그의 뒤를 따라 모든 미군 병사가 일제히 필승을 외치며 경례했다. 피부색도 언어도 다른 이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였다. 서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느꼈던 외로움과 무력감을 떠올렸다. 잿빛 하늘과 희뿌연 먼지 속에서 그녀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모두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을 빛을 남겼다. 여러분과 함께 싸울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모두 몸 건강히 무사히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서연은 그들을 향해 마지막 경례를 붙이고 수송기에 올랐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힌두쿠시 산맥을 바라보며 그녀는 이곳에서의 시간들을 가슴에 새겼다. 고통과 슬픔, 분노와 좌절의 순간들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얻은 전우애와 신뢰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의 한 회의실. 강서연 대령님, 다음 안건 보고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에 한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특유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당당한 자세는 여전했지만 이제 그녀의 어깨에는 대위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감과 책임감이 더해져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군의 핵심적인 전략가이자 수많은 후배 여군들의 롤모델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책상 한편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어색하게 웃고 있는 동양인 여군 장교와 미군 병사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앤더슨과 데이비스 그리고 다른 중대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지금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다. 앤더슨은 서연의 진술서 덕분에 경력에 큰 타격을 입지 않았고 이후 다른 부대에서 훌륭하게 임무를 마치고 명예롭게 전역했다. 그는 지금 작은 농장을 운영하며 종종 자신의 아이들에게 아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여우 같은 친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데이비스는 장교로 임관하여 서연과 같은 리더가 되는 것을 목표로 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서연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바그람의 잿빛 하늘과는 다른 맑고 푸른 하늘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세상 어느 곳의 하늘이든 그 아래에는 편견과 차별이라는 잿빛 먼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늘의 색이 아니라 그 하늘 아래서 어떤 꽃을 피워내기 위해 노력하느냐는 것이었다. 그녀는 분노나 증오가 아닌 자신의 실력과 용기,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중으로 편견의 벽을 넘었다. 잿빛 하늘 아래 피지 않을 것 같았던 그녀라는 꽃은 가장 척박한 땅에서 가장 강인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개하여 모두에게 희망의 향기를 남겼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